내가 며느리한테 할 말은 아니지만서도 아주 네 시엄마 때문에 내가 병신처럼 산다. 네? 내가 젊었을 적에는 잘 나갔었거든. 우리 동네에 날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 그런데 네 시엄마 만나고 내가 꼬꾸라져 버린 거야. 어, 여보, 아주 이런 멍청한 여자가 또 없다. 네 시엄마는 진짜 멍청해. 얼마나 멍청한지 내가 말해주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4세 김영현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에 관한 이야기이죠. 김 씨는 송편으로 남편의 주둥이를 틀어막아 버리고 싶었습니다. 평생 느껴왔던 감정이었지만 이만큼 격렬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해가 가면 갈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이 밉상이 되어가는지 몰랐습니다. 남편은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70살이 아니라 7살 같은 때가 많았습니다. 그 모진 세월 동안 시어머니보다 더 시어머니 같았던 남편과 사느라 원형 탈모증까지 생겼습니다. 사사건건 잔소리를 하고 화를 내는 것도 이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며느리 앞에서 자신을 욕하는 것만은 도저히 익숙해지지도 않았고 참을 수도 없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멍청한 줄 아냐 하면서 아들 며느리에게 말문을 여는 남편. 나이 60 넘어서 이런 소리나 듣고 바보 취급을 당하며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이제 와서 남편이 뭐가 무섭다고, 자식도 다 커서 자기 가정을 꾸린 마당에 말이죠. 여태 참고 산 거, 나이 먹고 무슨 이혼이냐 하고 살았던 게 수십 년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이번 명절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을로 사는 것 말이죠. 김 씨의 남편은 유별났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도 그랬고 동네에서도 유명했습니다. 그의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뭐든지 자기 방식대로 해야 직성이 풀렸는데 그게 꼭 스스로에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었고 남들도 조종하려 들었습니다. 밥 먹는 순서부터 한 끼 양까지도 자신이 정해준 대로 하지 않으면 성부터 냈습니다. 그리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같은 잔소리를 반복했습니다. 기억력은 어찌나 좋은지 잊어버리지도 않았죠. 두부가 너무 많잖아. 이게 된장찌개야, 두부탕이야? 아침 일찍 일어나 찌개를 끓이면서도 불안했습니다. 두부를 넣고 보니 조금 남았기에 그냥 다 넣어버리자 하고 넣었던 것이 실수였습니다. 이미 넣은 것을 도로 뺄 수도 없어서 그냥 끓였는데 역시나 남편이 한마디 했습니다. 다시 건질까? 넣은 걸 또 왜 건져? 생각을 좀 하고 말해. 땀이 삐질 나는 것 같았습니다. 왜 하필 고민하던 와중에 와가지고 잔소리인지 몰랐습니다. 남편은 아직 차려지지 않은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힐끔힐끔 김 씨가 요리하는 걸 지켜보는데 꼭 심사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 괜히 떨렸죠. 당신은 어떻게 요리가 늘지를 않아? 몇 년을 밥을 해도 말이야. 김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대답을 바라고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침부터 김 씨를 타박하고 싶었던 것이죠. 내가 그렇게 요리했으면 식당을 차렸겠다. 남편은 혀를 차면서 신문을 한 장 넘겼습니다. 신문을 읽는 건지 요리 감독을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식탁에 반찬을 차리는 동안에도 남편의 감시는 계속되었습니다. 김치는 왼쪽, 나물은 오른쪽, 젓갈은 정중앙. 그래야 집어먹기 편하다고 하는데 김 씨는 그게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싶었습니다. 물론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오를 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다가는 아침부터 밥 대신 욕을 먹을 테니 말이죠. 밥이 너무 질잖아. 물 조절도 그렇게 못해. 당신이 지난번에 너무 되다고 그래서 조절한 건데. 말끝마다 말대꾸야. 에이그, 아무튼 잘하는 게 없다. 잘하는 게 없어. 이따가 저녁 때는 잘해볼게. 아침부터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은 건지 몰랐습니다. 눈 뜨는 그 순간부터 세상 모든 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같았습니다. 반면에 김 씨는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여태 이런 남편과 함께 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과일을 주면 껍질을 어떻게 깎아라. 어떤 것은 마트에서 사고 어떤 것은 시장에서 사라. 뉴스 좀 봐라. TV 뒤는 매일 걸레로 닦아라. 싱크대 물기를 깨끗하게 훔쳐라. 잔소리는 다양했습니다. 하루 24시간 붙어 있는 탓에 거의 배경음악처럼 듣는 남편의 잔소리였습니다. 여보, 나 시장에 다녀올게요. 시장 어제 다녀왔잖아. 내일 사무실에 도시락 싸가야 하잖아. 도시락통이 깨졌네. 그러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면 도시락통이 깨지느냐고. 10년 쓴 거잖아요. 남들은 30년도 써. 얼른 다녀올게요. 남편은 못마땅한 듯 김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김 씨는 얼른 지갑을 챙기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사실 도시락통은 핑계였습니다. 하나 사긴 해야 하지만 당분간을 쓸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갔다 오는 것도 일종의 탈출이었습니다. 집 밖에서는 잠시나마 숨을 쉴 수 있었으니까요. 김 씨는 25년 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그때부터 쭉 부동산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의 남편도 그날로 직장을 그만두고 같이 사무실에 출근했죠. 중개보조원 역할을 했는데 사실상 감시역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신문을 보며 김 씨가 계약을 잘하나 지켜봤습니다. 그렇게 25년간 내내 붙어 있으니 남편의 눈엔 김 씨의 단점이 아주 잘 보일 것이고 김 씨도 이제는 남편이 눈길만 보내도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긴장이 되곤 했습니다. 그래도 주말에는 이렇게 가끔 따로 외출할 수 있어서 이 시간이 귀했습니다.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고 나면 또다시 한 주 동안 남편에게 시달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습니다. 옛날처럼 남편의 한마디에 하늘이 무너지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생긴 남편의 이상한 버릇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참 김 씨를 힘들게 했습니다. 아들이 몇 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들 부부가 인사차 집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 씨는 잡채, 갈비찜 등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셨어요? 그래, 어서 와. 밖에 춥지? 아니에요. 맛있는 냄새가 벌써 나는데요. 김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아, 왜 이렇게 늦게 와? 차가 좀 막혔어요. 아들이 6시에서 6시 반 사이에 도착한다고 미리 전화를 했었는데 시계를 보니 6시 20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6시에 올 거라고 마음대로 생각하고는 20분이나 늦었다고 언짢은 기색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고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타박에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투가 늘 화내는 말투라 며느리가 더 겁을 먹은 것 같았습니다. 원래 말투가 저러셔. 김 씨가 며느리에게 서근거렸습니다. 와, 어머님.
정말 많이 준비하셨네요. 그래도 결혼하고 처음 오는 건데 며느리의 감탄에 김 씨가 기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남편이 젓가락으로 잡채를 집어들었습니다. 당면을 이렇게 푹 삶으면 어떡해? 이게 잡채야, 떡이야? 그리고 싱겁잖아. 접시를 젓가락으로 탁탁 치며 하는 말에 식탁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단둘이 있을 때도 남편이 이럴 때면 화가 났지만 아들과 며느리 앞에서 이런 말을 듣는 것은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제 입엔 맛있는데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도 입맛이 이상한가 보다. 네 시엄마는 평생 요리를 해도 이렇게 간을 못 맞춰. 음식이란 게 기본이 있는데 그 기본조차 모른다니까. 싱거우면 간장이나 소금을 더 넣는 걸 왜 못하는 거야? 여보, 간장을 좀 더 넣을게요. 김 씨가 서둘러 남편을 진정시켰습니다. 아들도 얼른 말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그런데 남편은 끝까지 김 씨를 물고 늘어졌죠. 건강? 네 엄마 때문에 화병 나서 죽겠다.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가 김 씨 눈치를 봤습니다. 혜영이 너는 시집살이 걱정은 없겠다. 네 시엄마는 생전 싫은 소리 한마디도 못해. 근데 그게 더 문제야. 시장 가서 깎아달라는 말도 못하고 무당한 일 당해도 한마디 따지지도 못해. 아마 나랑 결혼 안 했으면 벌써 사기당해서 깡통 차고 있을 거다. 그런데도 내가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삐지기나 하고 말이야. 아버지, 아들이 조용히 남편을 불렀지만 남편은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제 혜영이 너도 우리 집 식구 됐으니까 내가 한마디만 하자. 자고로 여자가 현명해야 집안이 잘 돌아가는 거야. 어? 네. 네 시엄마처럼 하면 안 돼. 살림도 그렇고 내조도 그렇고 말이야. 너희 결혼할 때 집 한 채 못 해준 것도 다 네 시엄마 때문이거는 아냐? 여자가 말이야. 저축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돈 쓸 줄도 모르고 아낄 줄도 모르고 내가 다 혼자 짊어지고 산다. 남편이 밥을 먹으며 소주를 몇 잔 마시더니 취한 건지 어쩐 건지 갑자기 며느리를 붙잡고 김 씨에 대한 안 좋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살림을 못한다. 남편 뒷바라지를 제대로 못한다. 끝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중간에 화장실에 가겠다며 일어나서 한참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식탁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남편은 며느리가 일어나고 나니 아들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아들은 그 말을 대꾸 없이 들으면서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무튼간 당신은 반성해야 돼. 며느리가 돌아오고 나서도 남편은 식사 분위기를 망쳤습니다. 김 씨는 속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차마 며느리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없으니 속으로 사겨야 했습니다.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그래, 조심히 가. 집을 나서기 전에 아들이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내더니 김 씨의 손을 꼭 잡았다가 놨습니다. 나름의 위로였습니다. 아들도 남편의 성격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 씨가 고생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렇다고 아들이 대놓고 김 씨의 편을 들지도 못했습니다. 그랬다가는 이렇게 끝나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아마 밥상을 엎었을지도 몰랐죠. 며느리는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마 먹은 게 얹힌 모양이었습니다. 자꾸만 배를 손으로 문질렀습니다. 김 씨는 그런 며느리를 안쓰러운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혜영아, 잘 가고. 네, 어머님. 김 씨는 아들 내외를 배웅하면서도 어색한 미소를 지어야 했습니다.
며느리 얼굴 보기가 너무 민망하고 창피했습니다. 김 씨를 뭐라고 생각할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아들 내외가 돌아간 뒤로 김 씨는 오랜만에 남편과 크게 한바탕 했습니다. 나 오늘 찜질방에서 잘 거니까 찾지 마요. 김 씨는 남편이 뭐라고 하기도 전에 지갑과 휴대폰만 챙겨서 집을 나섰습니다. 당연히 전화에 불이 났습니다. 하지만 뒷일은 생각하지 않고 저질러 버렸습니다. 둘이 있을 때 뭐라고 하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겠지만 며느리 앞에서 망신을 준 건 참기가 힘들었죠. 그런데 호기롭게 집을 나오긴 했지만 내내 찜질방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자신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남편이 알 것 같아서 다음날 집에 들어갔는데 집은 꼭 강도가 든 것처럼 난장판이었습니다. 거실 테이블은 엎어져 있었고 서랍도 죄다 나와 있어서 정말로 도둑이라도 왔다 갔나 싶어서 김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집이 왜 이래? 당신이 언제 집 신경이나 썼어? 아예 찜질방에 살지 집엔 왜 들어와? 당장 나가? 남편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누군 뭐 당신 좋아서 같이 살고 있는 줄 알아? 생활력도 없는 여편네 내가 구제해 준 것도 모르고 외박을 해. 나도 이 통장 가지고 집 나가버릴 거야. 서랍을 뒤진 이유가 통장을 찾기 위해서인 듯 했습니다. 남편을 통장을 두 손에 들고 흔들더니 말했습니다. 이거 들고 준호네 집에 들어가서 살 거야. 뭐라고요? 준호한테 간다고. 당신이 나를 혼자 내팽개치고 가버리니까 어쩔 수가 없지. 아들 집을 왜 간다는 거예요? 마누라가 이 모양이니까 그렇지. 남편은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했습니다. 알았으니까 그 통장 내려놔요. 또 이런 짓 하면 정말로 준호네 집으로 들어가 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 남편은 정말로 나갈 생각은 없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잘못은 본인이 해놓고는 결국은 김 씨의 입에서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하는 소리를 들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그러면 자신은 용서해주는 입장이 되는 것이죠. 김 씨는 엉망이 된 집을 치웠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김 씨를 답답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 그러고 사냐고 비난할 수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밥상을 엎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평화가 좋았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아들에게 달려갈 수도 있는 성격이라는 걸 아는 이상은 자신이 참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또다시 남편이 며느리에게 못 볼 꼴을 보이는 게 싫어서 김 씨는 맥없이 화해를 하고 말았죠. 그러다 김 씨 부부가 아들네 부부와 연을 끊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김 씨 부부는 작은 빌라 한 채를 사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을 하다 보니 싸게 나온 매물 정보를 알게 되는데 급매로 나온 좋은 집이 있었습니다. 이걸 애들 앞으로 사주는 게 어때요? 아들이 결혼할 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던 게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남편이 돈 쓰는 걸 병적으로 싫어했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최근 들어 부동산도 잘 돼서 여유가 있었기에 대출 받아서 사고 그걸 김 씨 부부가 갚아주는 게 어떤가 생각했습니다. 그걸 왜 준호 명의로 사? 사놓고 전세 줄 거야. 부동산 가격 오른다는데 우리도 돈 좀 벌어보자. 물론 남편이 그럴 사람이었다면 진작에 뭐라도 해줬겠죠. 결국 빌라는 김 씨 명의로 샀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들 눈치가 보인 건 사실이었습니다. 도움 안 받아도 돼요. 잘 살고 있는데요, 뭘. 결혼할 당시엔 그 일로 갈등이 많았는데
아들도 이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포기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전세를 놨던 세입자가 나가고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아들이 김 씨가 사는 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집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남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말고 비워두라고 했습니다. 의외로운 말에 김 씨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준호네 이쪽으로 와야 한다며? 그래서 준호 들어와서 살라고요? 뭐하러 집을 구해? 부모 집이 있는데. 당신, 그래도 괜찮아요? 안 괜찮을 게 뭐야? 어차피 비어 있는 거. 그런데 남편도 의외였지만 아들의 대답도 의외였습니다. 아니요, 그냥 저희가 집 구할게요. 왜? 아버지가 들어와 살라 그러던데. 저희도 저희 집이 있어야죠. 나는 그거 너희 집이라고 생각해. 나중에 둘 중 하나는 물려주시겠지. 그냥 그런 거 생각하기 머리 아파요. 전세 구해서 가면 돼요. 아들은 극구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러려니 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이 자식이? 전에는 집 안 해준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이제 들어와서 살라고 해도 싫다고 그래. 아무튼 고집은 지 엄마랑 똑같다니까. 잔말 말고 들어와서 살라고 그래. 싫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억지로 살라고 그래요? 그냥 냅두고 세입자 구해요. 나도 싫다 그래. 아주 아버지 하는 말을 우습게 알아? 왜? 집 안 해줬다고 시위하겠대. 그냥 자기들 힘으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살라고 해. 말 잘 들으면 명예 바꿔준다고. 김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막무가내도 이런 막무가내가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들어가긴 할 텐데. 집 명예 안 주셔도 되니까 그냥 이래라 저래라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들의 걱정이 이것인 모양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거리도 가깝고 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참견을 받을까봐 걱정인 것 같았습니다. 김 씨만큼 남편을 잘 아는 사람이 아들이었기에 그제야 김 씨는 아들이 이해가 갔습니다. 아들 부부가 이사를 왔습니다. 근처이기 때문에 이사 첫날 아들 며느리가 찾아와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게 해주셔서. 뭘? 너희들이 편하면 됐지. 그래? 잘 살아라. 그 집도 말이야. 네 나 아니었으면 사지도 못했어. 나나 되니까 네 엄마 데리고 여기까지 왔지. 남편은 인생 이야기를 또 아들 며느리에게 풀어놓았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살았는지, 아낄 줄 모르는 김 씨를 데리고 어떻게 저축해서 집을 살 수 있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이죠. 아들은 어쩐지 골치 아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못 선택했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앞으로 가까이에 살면 명절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가능성은 알고 있었지만 첫날부터 이럴 줄은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려는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사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남편이 아들 집에 찾아갔습니다. 김 씨도 모르는 사이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오늘 집에 찾아오셨어요. 뭐? 언제? 낮에요. 낮이면 아버지가 시장 다녀오겠다고 하셨을 땐데. 시장 다녀오시는 길이라고 생선 주고 가신다고 오셨는데 비밀번호를 치고 그냥 들어오시더라고요. 뭐?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희 비밀번호 안 바꿨어? 설마 누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못해서. 김 씨는 이 말을 짚었습니다. 전 세입자가 나간 뒤에 입주 청소를 하고 일부 수리를 했는데 남편이 왔다 갔다 자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남편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는데 설마 아들이 비밀번호를 안 바꿀 줄은 몰랐고 남편이 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아들네 집에 무작정 들어갈 줄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미안해. 얼른 비밀번호 바꿔. 아버지가 비밀번호 바꾸지 말라셔요. 종종 들르겠다고. 점입 가경이었습니다. 아이고, 미안해. 내가 아버지랑 얘기해 볼게. 남편은 시장에 다녀와서 또 누구를 만난다며 나간 상태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으면서 왜 말도 안 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돌아왔을 때 김 씨가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당신 준호네 집에 그냥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갔어요? 준호네 집? 그게 왜 준호네 집이야? 내 집이지. 아니, 준호가 살고 있으면 준호 집이지. 준호 혼자 사는 데도 아닌데 그냥 가면 어떡해요? 내가 내 아들 보러 간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준호네도 사생활이 있는 거잖아요. 가족끼리 그런 게 어디 있어? 그 후로도 남편의 불시 방문은 계속되었습니다. 김 씨가 설득을 거듭해서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은 했지만 며느리가 아주 괴로워했습니다. 이번 명절은 준호네서 하게. 왜 거기서 해요? 그 집이 거실이 더 넓잖아. 제기도 이번에 다 갖다 놔. 뭐 하러 그래요? 그냥 여기서 하지. 혜영이가 뭘 할 줄 안다고. 아, 그러니까 이참에 알려줘야 할 거 아니야. 금방 제사 다 물려받아야 할 텐데. 나중에 제사든 차례든 다 없애버릴 생각을 하고 있던 김 씨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며느리한테 제사를 물려주네 만에 할까봐 무서웠습니다. 이러다가 아들 이혼하는 꼴이라도 볼까봐 걱정이 됐죠. 남편은 김 씨에게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또다시 제대로 된 상의도 없이 며느리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러자고 할 수밖에 없었을 테죠. 당연히 아들은 반발했습니다. 아니, 들어와서 살라고 그러시더니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시고 차례까지 여기서 지내라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진짜 그러니까 말이다. 엄마가 좀 말려보세요. 엄마가 아버지 설득해 볼게. 그런데 남편이 김 씨가 하는 말을 듣더니 득달같이 아들네 집에 달려가서 삿대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말할 때는 알겠다고 하더니 뒤에서는 호박씨를 까냐? 손가락은 며느리를 향해 있었습니다. 여보, 왜 이래요? 내가 하지 말라고 한 건데. 당신도 똑같아. 가장이 다 생각이 있어서 한 소리를 자식놈이랑 뒤에서 쑥덕거리고 아주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주 그냥 내가 우습지? 너희 그렇게 내가 오는 것도 싫고 명절이고 뭐고 자식돌이 안 할 거면 이 집에서 나가. 그러자 무거운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아버지 비위를 맞추려고 하던 아들도 그 소리에 표정이 무서워졌죠. 네, 나갈게요. 뭐야? 아들도 이제는 못 참겠다는 듯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집에 들어와 산다고 아무 때나 막 찾아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고 참견하시는 거 그만하세요. 저희가 나가면 되잖아요. 애초에 싫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배은망덕한 놈. 집 해줬더니 이래? 아버지 집이잖아요. 저희 집이 아니라. 집 해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나가라고 이 자식아. 남편이 주변에 휘두를 게 없나 찾는 것처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겁에 질려 떨고 있는 며느리를 보자 아들이 김 씨 부부를 현관으로 밀었습니다. 가세요. 금방 집 비워드릴 테니까. 이 자식이 부모를 밀어?
남편이 아들에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나이 먹고 커다란 아들을 맡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집 밖으로 밀려났고 눈앞에서 문이 쾅 닫혔습니다. 남편은 집 문을 부술듯이 발로 차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비밀번호를 모르니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행패는 옆집 사람이 나와서 따질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경찰 부릅니다. 조용히 좀 삽시다. 너 뭐라고 했어? 남편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거친 욕을 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김 씨가 뜯어말리며 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남편이 김 씨를 잡았죠. 이게 다 당신 때문이잖아. 아무튼가 이 여편네가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나가란다고 나가겠다고 해. 건방진 새끼. 당신이 날아가라면서요? 이것 봐. 지 애미랑 자식이랑 똑같다니까.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러니까 자식이 보고 배우지. 여보, 이번엔 정말 당신이 잘못한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해? 그놈의 자식이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할 때까진 연락도 하지 마.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바람과는 다르게 열흘 뒤에 아들은 집을 비워버렸습니다. 비밀번호는 원래 김 씨 부부가 알던 그 비밀번호로 다시 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빈 집을 보고 김 씨는 허탈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저 자식을 괘씸해했습니다. 김 씨는 남편과 한동안 얘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김 씨도 남편의 이런 점이 너무 싫었습니다. 제멋대로인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 마음에 대못을 박는지 몰랐습니다. 그래놓고는 적반하장으로 더 화를 내고 몰아세우는데 김 씨 또한 평생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했죠. 그래도 아들이 거기에 저항할 수 있다는 사실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습니다. 적어도 김 씨처럼 욕을 들으면서 살지는 않았으니 말이죠. 그렇게 김 씨 부부는 아들 내외와 1년 반 동안 왕래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럴 때마다 아들의 전화를 기다리면서도 자존심에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그러고 있나 보자는 듯이 씩씩댔죠. 그동안 김 씨도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김 씨는 남편 몰래 아들 내외와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기는 했습니다. 그 사이에 아들내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의 성화에 한 번을 가보질 못했습니다. 가끔씩 아들이 보내주는 사진을 보면서 남몰래 눈물을 훔칠 뿐이었죠. 그러다가 김 씨가 작은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큰 병은 아니었고 혹을 떼는 것이었는데 그래도 엄마가 걱정된다고 아들이 찾아왔죠. 엄마, 이번에 한번 애기 데리고 갈게요. 정말? 아들은 누워있는 김 씨가 안쓰러웠던 모양이었습니다. 연을 끊고 살며 김 씨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아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혼자 아버지 감당하기 힘드시잖아요. 애기도 있으니까 전처럼 그러진 못하실 거예요. 김 씨는 차마 먼저 아들에게 아버지와 화해하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렇게 와준다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걱정되는 한편 손주도 보면서 가족끼리 오순도순 살고 싶은 마음이 컸죠. 이번 명절에 애들 온대요. 애들 누구? 준호. 애기 데리고 온대. 그러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심 놀란 게 느껴졌습니다. 차마 대놓고 좋아하지는 못해도 남편이 제 핏줄이 라는데 궁금하지 않을 리가 없었습니다. 아들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니까 입꼬리가 실룩실룩 했던 것을 본 적도 있었죠. 며칠 날 온대? 그 뒤로 남편은 아들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애기도 온다 그러지. 당연히 데리고 오죠. 애들 오면 성격 좀 죽여요. 왜 여태 연락 안 했냐? 그런 얘기도 하지 말고. 그러자 남편이 불편한 헛기침을 했습니다. 김 씨는 두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연을 끊고 지내는 동안 김 씨도 남편과 수도 없이 싸웠습니다. 그놈의 성격을 뜯어고쳐 보려고 노력도 해봤고 찜질방도 두어 번 가봤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김 씨가 항복을 해야 했죠. 아들네와 다시 잘 지낼 수만 있다면 김 씨는 남편이 뭐라고 해도 좀 참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이 들어서 남은 게 가족밖에 더 있나 싶었죠.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아들 며느리, 손자와 함께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행복이지 않나 생각하면 남편의 잔소리쯤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한 것도 김 씨가 지난 날을 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서 와라. 김 씨는 반갑게 아들네 가족을 맞이했고 남편은 별말 없이 묵묵하게 손자를 안아들었습니다. 표정을 보니 한박 웃음을 짓고 싶은 걸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배고프지? 밥 먹자. 음식은 안 해도 돼요? 엄마가 다 해놨어. 낮에. 내일 아침에 나물만 하면 돼. 너희는 할 거 없어. 김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저녁 먹고 집에 갔다가 내일 아침에 차례 지낼 때 와. 자고 가는 것도 불편할 것 같았습니다. 집이 멀지 않으니 그게 서로에게 편할 것 같았죠. 남편은 평소 같았으면 딴지를 걸었을 텐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분위기는 의외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너 그때 왜 그랬냐 하면서 화를 낼까봐 걱정이 됐는데 남편은 일상적인 근황 얘기만 나눌 뿐이었습니다. 저 잠깐 차에 좀 다녀올게요. 밥을 어느 정도 먹었을 때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애기 무슨 가방을 두고 왔다면서 말이죠.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혼자 소주를 연거푸 3잔을 마셨습니다. 김 씨가 걱정되는 눈길로 바라보는데 남편은 김 씨가 아닌 며느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며느리한테 할 말은 아니지만서도 아주 네 시엄마 때문에 내가 병신처럼 산다. 네?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 씨는 또다시 식겁해서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젊었을 적에는 잘 나갔었거든. 우리 동네에 날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 그런데 네 시엄마 만나고 내가 꼬꾸라져 버린 거야. 아, 며느리한테 도대체 무슨 대답을 바라고 하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아주 이런 멍청한 여자가 또 없다. 네 시엄마는 진짜 멍청해. 남편의 말에 김 씨는 머리를 망치로 쾅 하고 맞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도 남편의 단어 선택에 상당히 놀란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멍청한지 내가 말해주랴. 며느리의 대답도 듣지 않고 남편이 일방적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일을 할 때도 말이야. 사람 볼 줄을 몰라서 이 사람이 계약을 할 사람인지 안 할 사람인지 구분도 못해. 그러니까 아무나 막 집을 보여주고 다니는 거야. 기름값도 안 나오게. 보여달라면 보여줘야지. 그러면 싫다고 그래요? 김 씨도 자신을 비하하는 발언에 참지 못하고 발끈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멍청하다는 거야. nak 보면 몰라. 얼굴에 계약할 거라고 써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재주로 그걸 다 판단해서 집을 보여주고 말고 한다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이만큼 부동산을 했으면 그걸 알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멍청하다고 하잖아. 여보, 말 가려서 해요. 김 씨가 경고하듯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며느리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지난번에 너희 집에서 나갔을 때, 그때도 너희 시엄마가 중간 역할을 부드럽게 했으면 그런 일도 없었잖냐? 어?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현명하지 못하다는 거지. 여자다운 맛도 없고, 밥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수술한 것도 있잖냐? 내가 진작에 병원에 가보라고 하는 걸 시간 없다고 미루다가 그렇게 수술까지 하게 된 거야. 내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오는데. 미련하게. 그래서 내가 네 시엄마한테 뭐라 그랬는 줄 아냐? 한 번만 더 병원 가라 그럴 때 안 가면 요양원에 쳐넣어 버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미난 얘기를 했다는 듯이 웃는 남편. 웃고 있는 건 남편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웃지도 울지도 못하며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김 씨의 얼굴도 며느리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도 잘 알아둬라.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냐. 집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된다고. 여자 하나 잘못 들이면 풍비박산 난다고. 그게 네 시엄마 두고 하는 얘기야. 그리고 내가 말은 안 했지만 혜영이 너도 마찬가지야. 네? 저요? 그래? 집에서 나가란다고 홀랑 남편 꼬셔서 나가버리는 애가 어디 있냐? 아, 그게 아니라. 준호가 이사 가자고 했어도 네가 말렸어야지. 현명한 부인이면 뭐가 옳고 그른지 남편한테 딱 부러지게 말할 줄도 알아야 하는 법이야.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면 안 돼. 며느리 잘못 들였다고 내가 후회도 했다. 명심해라. 며느리가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때마침 아들이 큰 가방을 들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무튼 내가 네 시엄마 때문에 남들처럼 떵떵거리면서 살지도 못하고 이렇게 병신처럼 산다. 속상하다는 듯이 소주 한 잔을 들이키는 남편을 쳐다보던 김 씨가 그 순간에 차려진 밥상을 엎어버렸습니다.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고 아들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굳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눈을 부릅떴습니다. 뒤집혀서 난장판이 된 것이를 쳐다보지도 않고 김 씨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진짜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네? 뭐야? 누가 할 소리를 하는 거야? 그 긴 세월 동안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내가 당신 때문에 등신처럼 살았는데 며느리 앞에서 할 소리 못할 소리 구분도 못하고 가족 귀한 줄도 모르고 말이야. 이 여편네가 미쳤나? 아무튼간지 아들이랑 똑같아.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걸 못 듣고 부모 쫓아내고 상 엎어버리고. 이건 준호랑 똑같은 게 아니라 당신한테 배운 거예요. 뭐야? 현명한 여자면 뭐가 옳고 그런지 딱 부러지게 말하라며? 당신 말대로 그만 멍청하게 살고 이참에 현명하게 좀 살아보려고. 무슨 미친 소리를 하는 거야? 온 가족이 평생 당신 눈치 보고 비위 맞추며 살았으면 그만할 때도 됐잖아요. 당신 이제 70인데 그러고 살고 싶어? 남편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정신이 나갔구나. 제발 그만하세요. 남편이 아들을 밀쳐냈습니다. 그러더니 김 씨에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미련한 여자 여태 먹여 살렸더니 뭐? 당신이 언제 내 비위를 맞춰? 당신이 내 비위 맞춰서 살았으면 내가 이런 말도 안 해. 여태 먹여 살린 건 나잖아. 이 여편네가. 여편네 소리 좀 그만해요. 아들 며느리 앞에서 그만 망신 주라고? 누군 자존심도 없는 줄 알아? 나 이제 당신이랑 안 살아. 이번 명절이 마지막이야. 근 40년 동안 쌓인 울분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렇게 불만이 많았으면 진작 갈라서지. 누가 무서운 줄 알아? 진작 떠나고 싶었던 거 준호 핑계대면서 협박했던 게 누군데? 당신은 진짜 끝까지 변하질 않아. 나도 더 이상은 멍청하다는 소리 들으며 살고 싶지 않아.
김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에 옷가지를 주워 담았습니다. 어디가? 당신이랑 이제 안 산다고. 준호 너희도 그만 가봐. 혜영이한테 며느리를 잘못 들였네. 어쩐네 헛소리 하는 거 보니까 너희 아버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그러자 아들의 표정이 험악해졌고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러셨어요.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너도 똑같아, 임마. 그러자 아들도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가자. 여기 더 있을 필요 없어. 가라, 가. 준호, 너는 내가 한 푼도 안 물려줄 줄 알아라. 자식 없다고 생각할 거야. 당신도 갈라서면 맨몸으로 쫓겨나는 거야. 김 씨는 그 말을 뒤로하고 그냥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 며느리를 보내고 이번엔 찜질방에 가지 않고 김 씨의 빌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나가고 세입자를 들였다가 남편이 쫓아낸 지 한 달이었습니다. 다른 세입자를 구하겠다며 까다롭게 구는 바람에 비어 있었는데 김 씨가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 노발대발했죠. 그 집은 내 집이야. 이 집이 왜 당신 집이야? 내 명의로 되어 있는데. 내가 사자고 했잖아. 그러면 그 아파트는 내가 사자고 했으니까 내 집이겠네. 뭐? 이대로 갈라서자. 당신은 그 집에서 살고 나는 이 집에서 살고. 정말 이 여편네가 미쳤나? 그래. 너무 늦게 미쳐가지고 내가 그게 아니야. 이혼 서류는 곧 준비할게. 그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김 씨가 빌라로 이사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남편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가 왔지만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욕설로 시작해서 협박으로 끝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당장 집에 들어와. 안 그러면 통장 다 정리한다. 이혼하면 너는 빈손으로 나가는 거야. 내가 없으면 당신이 뭘 할 수 있다고. 김 씨는 그런 문자를 볼 때마다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40년 가까이 들어온 그 말들이 이제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혼하기로 한 이상 남편이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문 열어. 얘기 좀 하자. 김 씨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문 좀 열어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40년 가까이 살면서 남편 입에서 잘못했다는 말을 들은 건 처음이었죠. 하지만 김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당신 정말로 이혼할 거야? 그래. 서류 준비하고 있어요. 야, 나이가 몇인데 이혼이야. 창피하지도 않아? 금방 후회할 거면서 왜 이런 짓을 해? 후회는 지난 40년 동안 충분히 했어요. 남은 인생이라도 후회 안 하며 살려고. 김 씨는 기어이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아들도 그런 김 씨를 말리기는커녕 또다시 남편과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졸지에 혼자 남게 된 남편이 뒤늦게 김 씨에게 빌었습니다. 내가 변할게. 정말이야. 그 말을 믿으면 그거야말로 멍청한 거지. 나는 어떻게 살라고? 당신도 답답하고 멍청한 여자랑 안 살아서 좋겠네. 병신처럼 살지 말고 떵떵거리며 한번 살아봐. 하지만 남편이 그럴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경제적 능력이 있는 건 남편이 아니라 김 씨였으니 말이죠. 집을 주어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남편이 김 씨를 찾아오는 일이 없을 테니 말이죠. 그리고 반년 뒤 치열한 다툼 끝에 김 씨는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재산 분할 때문에 골머리를 썩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김 씨는 남편과 이혼 후에 빌라를 팔아버렸고 부동산도 옮기기 위해 휴업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남편과 멀어질 생각이었고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며느리와는 활발하게 교류하며 지냈습니다. 직장으로 복귀해야 하는 며느리를 위해서 낮에 잠깐씩 애를 봐주기도 했죠. 그러자 어느 날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전화를 받지 않고 그냥 차단해버렸습니다. 남편은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고 김 씨는 아들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며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이 집 안 해주신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저도 명절에 일 안 해요. 강남에 집 해주시면 그때 저도 없던 제사도 만들어서 일할게요. 이거 봐, 이거.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걸 내가 며느리라고? 엄마, 그만하세요. 그렇게 아들 며느리 하는 게 다 마음에 안 드시면 이제는 안 올게요. 그래. 너도 차라리 처가에 나가라. 어? 네. 다음 명절엔 바로 처가에 갈게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4세 이미화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결혼할 때 집을 안 해줬으니 명절에 일을 시키지 말라는 며느리. 식구라고 해봤자 많지도 않았고 혼자만 고생시킨 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같이 하거나 이 씨가 아이라도 봐주거나 하면서 다 같이 먹을 음식을 준비했을 뿐이었죠. 그런데 자기 혼자만 고생하는 것처럼 말하며 꼭 이 씨를 시집살이 시키는 나쁜 시부모를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요즘 시대가 달라졌다고는 해도 1년에 몇 번 있지도 않은 날이었습니다. 이런 때가 아니면 바쁜 자식들 얼굴 구경도 못 해보니 오랜만에 가족끼리 모여서 밥 한두 끼 먹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이었던가요? 그걸 가지고 며느리를 부려먹네 어쩌네 하면서 친척들 앞에서 부모에게 달려들어야 했던 것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이 시대의 효라는 것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결혼은 뭐하러 했나 싶기도 했죠. 종종 손주도 봐주곤 했지만 이건 너무 괘씸했습니다. 그래서 이 씨도 며느리를 혼쭐 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명절의 언행을 후회하게 말이죠. 이 씨는 아들 하나,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째인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했을 때였죠. 엄마, 집 문제 때문에 성경이네 집에서 상의를 했으면 하시더라고요. 무슨 상의? 양가에서 반씩 보태서 작은 전셋집을 구하는 게 어떻겠냐고요. 이에 아들은 대학원까지 마치느라 취업이 늦어진 탓에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거 며느리 될 아들의 여자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는 대학원에 다니다가 그만두고 공무원이 되었는데 뒤늦게 된 것도 있었고 월급이 박했기 때문에 아들과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34, 며느리는 30이었습니다.
이제 막 경제적 기반을 다지고 있던 때였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사돈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라고 들었지만 그래도 딸이 결혼하는데 절반을 보탤 수 있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이 씨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글쎄, 결혼을 꼭 부모 도움을 받아서 해야 하는 거니? 아시다시피 아직은 모아둔 돈이 넉넉하지가 않아서요. 성경이 내가 여유가 있으면 그쪽에서 다 해주면 좋겠네. 성경이 내가 전부요? 거기 바깥 사돈 대기업 임원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러자 아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딸내미도 하나잖아. 그 정도는 안 해주려나? 태평한 이 씨의 말에 아들은 당혹스러운 기색이었습니다. 도와주시면 나중에라도 갚겠습니다. 엄마 생각은 이래. 각자 너희들 결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잖니? 거기선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우리는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도와줄 거야. 다른 부분이라니요? 나중에 손주 생기면 봐줄 수도 있는 거고 말이야. 그런데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전세금을 보태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너 그렇게 공부시켰으면 됐지. 집까지 보태라 그러면 엄마 아빠 등골 휜다. 제 공부 대학 때부터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했어요. 그게 끝인 줄 아니? 안 보이게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는 이 씨와 대화를 나누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씨도 양보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아들이라지만 자식이 결혼할 때 꼭 부모가 집을 해줘야 한다는 것은 구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키워준 것으로 부모의 역할은 끝이라고 여겼죠. 보름쯤 뒤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양가 도움 안 받고 하기로 했어요. 뭐? 그쪽에서 전세금 안 해준대? 보태주신다고는 했는데 저희가 안 받기로 했어요. 아니, 왜? 준다는 걸 왜 안 받아?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저도 체면이라는 게 있고요. 아이고, 아들이 공부만 하느라 참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돈네에게도 조금 어이가 없기도 했습니다. 반씩 보태기로 말을 꺼냈으면 도와줄 의사가 있던 것인데 이 씨의 결정 때문에 똑같이 복수라도 하는 것인가 싶었죠. 하지만 아들은 정말로 양가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모아둔 돈과 전세자금 대출 받은 돈을 합쳐서 소형 아파트를 구해 들어갔습니다. 둘이 살기엔 나쁘지 않지만 식구가 늘면 반드시 이사를 나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집을 구해도 이런 대로 구했니? 아무리 사회 경험이 없다고 하지만. 아, 그래도 깔끔하고요. 해도 잘 들어요. 며느리의 변명에 이 씨는 집안을 구경하며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엄마 이만 나가요. 나가서 식사하죠. 뭘 나가서 먹어? 여기서 먹으면 되지. 집에서요? 그래. 너희 해먹는 밥에다가 숟가락 하나만 올려줘.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곤란한 기색이 보이길래 이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집에서 밥도 안 해먹니? 해먹긴 하죠. 아무리 공부만 해서 살림을 할 줄 몰라도 말이야. 밥은 해먹을 줄 알아야지. 너희가 아직도 처녀 총각들도 아니고 사먹는 버릇 들이지 말고 해먹어. 그래야 요리도 늘지? 네. 며느리는 서툰 솜씨로 밥을 차렸습니다. 식사를 기다린 지 1시간 만에 차려진 밥상은 썩 훌륭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다 보면 늘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는 잔소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또 자신의 방문이 부담스러워질 수 있을 테니 말이죠. 이 씨는 주말에 일이 없으면 아들네 집에 갔습니다.
가서 며느리에게 반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리도 금방 늘긴 했습니다. 젊다 보니까 습득이 빨라 이 씨는 흡족해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결혼하고 반년이 지나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 씨 부부에겐 첫 손주였습니다. 너 애 낳으면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봐줄 테니까 걱정 말어. 감사해요. 그리고 며느리의 배가 불러올 때쯤 명절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늦었네. 좀 일찍 오라니까. 시장 가야 된다고 했잖아. 일찍 온다고 온 건데. 얼른 가자. 어제 내가 장은 좀 봐놨는데 시장 가서 사야 할 게 있어. 성경이는 집에 있으라고 할게요. 뭐? 왜? 같이 가야지. 배도 무거운데. 아이고, 저 정도면 배 부른 것도 아니야. 얼른 따라 나서. 얼마 힘들지도 않으니까. 이 씨는 아들 며느리를 데리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너는 이거 차에다 넣어놓고 와. 이 씨가 아들에게 장 본 것들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주차장이 멀어 한참 걸릴 것이었습니다. 차례상에 올릴 고기는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아, 참, 숙주도 사야 하는데. 이 씨는 능숙하게 물건을 골랐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나물 등. 장바구니가 묵직해졌습니다. 계산을 마친 후 이 씨는 자연스럽게 봉지들을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들고 가자. 며느리는 양손 가득 봉지를 들고 휘청거렸습니다. 이 씨는 앞서 걸으며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얼른 돌아가서 음식을 준비해야 하니 말이죠. 조금 있다 아들이 다시 돌아왔고 며느리 손에 있던 봉지들은 아들 손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 씨는 며느리에게 앞치마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성경이도 요리해요? 이 씨는 이상한 말을 들었다는 듯한 표정을 하고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면 나 혼자 하니? 딸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일이 바빠 다음 날 오후는 되어야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리할 사람은 이 씨와 며느리밖에 없는 것이었죠. 같이 할게요. 며느리가 앞치마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의 표정도 좋지 않았고 며느리도 비슷했습니다. 음식하는 거지 잡아먹는 거 아니야. 고모 두 분만 오니까 음식 많이 하지도 않을 거고. 네. 처음 아들 며느리의 태도에 이 씨는 조금 기분이 상했습니다. 지난 명절에도 별일을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이 씨가 주도하면 며느리는 거드는 수준이었죠. 그런데도 이렇게 명절이라면 덮어놓고 싫어하는 아들 며느리의 태도가 맞득잖았습니다. 고사리는 물에 불려놔야지. 그리고 시금치 이거 봐. 뿌리 부분이 깨끗하지가 않잖아. 아, 네.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야. 특히나 명절 음식은. 네. 대충 안 해요. 이 씨는 며느리가 나무를 다듬는 동안 옆에서 지켜보며 끊임없이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자 전 부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어설픈 손길로 전을 뒤집었습니다. 새카매진 단면을 보고 이 씨가 한숨을 푹 쉬었는데 며느리가 그런 이 씨의 눈치를 보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30이 넘었는데 부엌일에는 젬병이었습니다. 아이고, 안사돈도 걱정이 많으시겠다. 네? 이렇게 하나도 안 가르쳐서 시집을 보내셨으니까 얼마나 마음 졸이고 계시겠어. 그래도 이 정도는 알려주셨어야지. 엄마, 옆에서 도와준답시고 방해만 하고 있던 아들이 이 씨를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너는 그게 뭐야?
콩나물 머리를 그렇게 떼는 놈이 어딨니? 도움 안 되니까 좀 나가 있어라. 덩치만 커다래가지고 부엌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불편해 죽겠네.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아, 그냥 좀 나가라니까? 너 이러는 거 성경이 편든다고 그러나 본데, 그러면 내가 성경이가 예뻐 보이겠니? 앉아서 점 붙이는 게 뭐가 힘들다고 옆에서 난리야? 이 씨의 말에 며느리도 놀란 눈을 했고 아들도 뜨끔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눈치를 보다가 거실로 가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전을 붙이다 말고 앓는 소리를 내며 허리를 두드렸습니다. 힘드니? 아, 아니요. 배가 좀 당겨서요. 며느리가 민망하다는 듯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배를 좀 더 쭉 내밀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식탁 건너편에 앉아서 양파를 까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세상 많이 좋아진 거야. 나 젊었을 적엔 말이야. 임신해가지고 밭 매러 다녔어. 아, 네. 그리고 시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만사까지 매일 삼시세끼 차려냈고, 애 낳고는 일주일 만에 또 밭에 갔다. 며느리가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참 이런 것도 문제였습니다. 무슨 말을 못하게 했습니다. 호통을 친 것도 아니고 나무란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 씨의 딸은 32이었는데 며느리보다도 훨씬 어른스러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마저 하면 돼. 이제 밥 차리자. 설거지 좀 해라. 네. 차례 음식 준비를 하던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나물이랑 몇 가지만 더하면 될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새벽에 일어나서 며느리와 함께 음식을 했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며느리도 친정 가야 하지 않아? 에이, 고모한테 인사하고 가라고 좀 더 있으라고 했죠. 저희는 이만 일어나 볼게요. 처가에서도 기다리고 계셔서요. 그래? 외동딸이라며? 얼른 가봐. 그래. 이거 설거지만 하고 가. 나머지는 내가 혼자 치우던지 말던지 할 테니까. 설거지요. 제가 할게요. 이 씨는 고무장갑을 끼는 아들을 흘겨보았습니다. 시누이들은 사랑꾼이니 뭐니 하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아들에게서 연락을 한 통 받았습니다. 성경이 오늘 병원 다녀왔어요. 병원엔 왜? 너희 처가에서 다쳤니? 아니요. 처가에 못 갔어요. 배가 아프다고 해서요. 배가 왜 아파? 응급실 갔는데 병원에서는 너무 무리한 것 같대요. 무리? 뭘 했길래? 임신한 몸으로 일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아들은 이 씨를 탓하는 말투였습니다. 이 씨는 기가 찼습니다. 설거지만 2번 했을 뿐이었습니다. 음식은 대부분 이 씨가 했고 말이죠. 뭘 시켜도 어설프니까 이 씨가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이 씨 탓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성경이가 그래? 일을 너무 많이 한 것 같다고? 아니요. 의사가 그랬다고요. 무리했다고. 그러는 너는 엄마는 얼마나 힘들지 생각 안 하니? 젊은 애도 그렇게 병원에 가기까지 하는데 60 넘어서 네 마누라보다 더 고생한 엄마는 걱정 안 돼.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임신한 며느리니까 조금만 더 배려를 해주셨으면 했다 이거죠. 임신치 유세라고 생각했지만 이 씨는 그 말은 그냥 삼켰습니다. 아들도 속상한 나머지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똑같이 언성을 높였다가는 남은 연휴도 망칠 것 같았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다음엔 며느리를 상전으로 모셔서 나 혼자 다 하련다.
아, 엄마.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알았다니까 그러네. 이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도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고생한 것으로 따지면 이 씨가 더 고생이 많았는데 말이죠. 며느리는 참 남편은 잘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씨는 평생 동안 차례를 지냈는데도 남편이 편 한 번 들어준 적이 없었죠. 며느리는 만삭 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조산기가 있다면서 외출을 삼갔죠. 이 씨도 이해했습니다. 다만 아이를 낳고 나서는 명절에 와야 했죠. 애가 아직 어린데. 애가 어린 거랑 명절이랑 무슨 상관이야? 더욱 데리고 와서 엄마 아빠 보여줘야지. 어차피 애만 보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애는 아빠도 볼 수 있잖아. 너도 있고. 못하면 엄마도 봐주면 되는 거고. 아, 그래도 너무 어린데. 그렇게 오기가 싫으니? 이 씨는 정말 아들에게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왜 자꾸 이러는지 몰랐습니다.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갈게요. 그냥 오면 어련히 알아서 애도 봐주고 할 텐데 꼭 이렇게 기분을 상하게 해야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아무래도 며느리가 별로 오고 싶지 않다고 했을 테죠. 이 씨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거 집 안 해줬다고 눈치 주는 거 아니야? 뭐? 정말? 그래. 요즘 며느리들이 그런다잖아. 강남 아파트 해주면 며느리들이 알아서 제사 지내고 차례 지내고 다 한대. 시부모 병원도 다 모시고 다니고. 그런데 집 안 해주면 며느리 노릇도 안 한다잖아. 참, 세상 말세다. 요즘 젊은 애들 무서워. 계산적이지. 그리고 남편도 자기 편이겠다. 무서울 게 없을 거 아니야. 친구의 말을 들으니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명절만 되면 죽상을 하고 설거지 한 번만 시키려고 해도 아들에게 눈치를 주고 한마디 하려고 하면 입술부터 깨물고 고개를 푹 숙이니 오히려 시모인 이 씨가 며느리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초장에 버릇을 고쳐놔야 해. 안 그러면 나중에는 명절에 오지도 않는다고 한다니까? 명숙이 있지? 거기는 명절에 아들 며느리가 둘만 여행 간대잖아. 이 씨는 그 말을 듣고는 혀를 찼습니다. 여행이야 여름 휴가도 있고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것인데 가족끼리 모이는 날에 굳이 그렇게 둘이 따로 놀 필요가 있는 것인가 싶었죠. 그런데 명절이 좀 더 다가오자 아들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는 순간 아들이 명절 얘기를 꺼낼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엄마. 성경이가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 씨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어디가 안 좋은데? 대상포진이래요. 뭐? 생각보다 심각한 병명에 이 씨도 놀랐습니다. 잠시 말을 잃었죠. 의사가 절대 무리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젊은 애가 무슨 대상포진에 걸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애 보느라 힘들어서 그런가 봐요. 지난주에도 내가 가서 봐주고 했잖아. 몇 시간 봐줘도 24시간 붙어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도 명절에 고모들도 오고 그런데 너희가 안 오면 안 되지. 그러면 저만 갈게요. 성경이는 처갓집에 보내고. 선경이랑 같이 와. 그런 병은 다 밥을 안 먹어서 그래. 비짝 말라가지고 밥도 깨작깨작. 그러니까 병이 안 나고 백이니? 애 키우려면 엄마가 잘 먹고 그래야지. 와서 잔치 음식 먹고 그러면 싹 낫는 거야. 그리고 힘들다면서 사돈네만 가는 건 좀 그렇지? 엄마, 근데 성경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애 보는 것도 힘들어 하는데 거기 가서 고모들 올 때까지 있으라고요. 그러니까 더욱 와야지. 애 보는 거 힘들다며. 와서 쉬라 그래. 애 맡기고 쉬면 얼마나 좋아? 엄마, 꼭 데리고 와. 다 같이 밥 먹고 부대끼면 기운 날 거야. 아들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도 어지간하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겠지만 얼마 전에 친구와 했던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계속 이렇게 빠지다 보면 나중엔 명절엔 당연히 안 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엔 대상포진이 아닐 수도 있었고 말이죠. 그렇게 명절이 되었습니다. 설 전날 아들과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점심쯤에 도착했습니다. 얼굴 빛이 안 좋긴 하네. 네, 이 씨가 손주를 안아들며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한 것이 정말로 아프긴 한 모양이었습니다. 밥 차려놨으니까 먹어. 이 씨가 아들 며느리가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서 미리 점심을 차려놓았습니다. 이런데도 며느리 생각 안 한다고 뭐라고 할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아이고, 애가 우나 보다. 이 씨는 거실에 가서 남편과 함께 손주를 돌봤습니다. 이렇게 오면 좋은데 왜 안 오겠다고 한 것인지 그러다가 식탁 의자가 바닥에 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식사가 끝난 듯 했죠. 성경이 너는 와서 이거 간 좀 봐. 성경이 좀 쉬게 하려고요. 간 보는 게 일이니? 너나 들어가서 좀 누워 있던가 해. 금방 들어갈게. 며느리가 아들을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얼굴에 혈색이 도는 게 아픈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 봐라. 와서 밥도 먹고 하니까 낫잖아. 네, 뭐 하면 돼요? 일단은 먹은 것부터 설거지해. 네, 며느리가 천천히 식탁에서 그릇을 옮겼습니다. 어찌나 동작이 굼뜬지 꼭 시위라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전이나 부쳐라. 어디가 아프다며. 다른 건 내가 할 테니까. 전 부치는 건 안 힘들잖아. 네, 하지만 얼굴빛이 대번에 어두워지는 며느리. 점심까지 차려주고 나름대로 배려를 하고 있는데도 뭐가 못마땅한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아픈데 일을 시키는 것이 마음에 안 드는 듯 했죠. 그렇다고 나 혼자 음식을 다 할 수는 없잖아. 안 그래? 너도 물론 아프겠지만 나도 그저께 침 맞고 왔어. 허리랑 손목이랑 안 아픈 데가 없어서 말이야. 그러셨어요. 그래. 근데 내가 언제 너희한테 어디 아프다고 한 적이나 있냐? 다 참고 사는 거지. 세상에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딱히 대답을 바라고 한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 반쯤 낮잠을 자고 일어난 아들이 전을 부치고 있는 며느리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아니. 왜 성경이한테 일을 시켜요? 전 부치는 게 뭐 힘들다고. 힘든 일은 내가 다 하고 있구만.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재료 준비부터 여러 가지 요리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은 이 씨였습니다. 며느리는 편하게 앉아서 전만 뒤집으면 되는 것이고 말이죠. 손목 아프고 허리 아픈 와중에도 너희 먹이려고 아침부터 힘들어 죽겠는데. 너는 네 마누라 일 시킨다고 뭐라고 하니? 아니, 힘들면 전 같은 건 사도 되잖아요. 그리고 음식도 좀 사서 먹고요. 뭐? 누가 명절 음식을 사 먹어? 요즘엔 다 그렇게 해요. 요즘에 부모 버리는 게 유행이라면 너는 아주 신나가지고 버리고 오겠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경이 아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안정 취해야 한다고요. 멀쩡한데 뭐가 아프다는 거야?
이것 보세요. 아들이 며느리 옷을 슬쩍 들쳤습니다. 그러자 울긋불긋한 피부가 보였습니다. 아파서 잘 때도 끙끙대는 사람한테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참나, 너무한 건 너 아니니? 됐다. 나 혼자 할 테니까 넌 가서 쉬어. 이 씨가 며느리에게 차갑게 말하자 며느리가 뒤집개를 들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씨가 뒤집개를 휙 뺐으며 재차 말했습니다. 네 남편 눈에서 불 나오겠다. 얼른 들어가. 제가 도울게요. 됐으니까 너도 가. 애나 보던가. 이 씨는 아들 며느리를 부엌에서 내보내고 혼자서 화를 사겼습니다. 며느리에게도 화가 나고 아들에게도 서운했습니다. 이 씨는 시부모님이 살아계실 적에는 몸살이 나서 쓰러질 지경이어도 한 번도 힘들다거나 못하겠다거나 하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말도 꺼내기가 힘들 만큼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는 거침없었습니다. 나이든 부모가 혼자서 전을 부치는 건 괜찮고 며느리는 안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이 그 뒤로도 부엌을 얼쩡거렸지만 그 얼굴이 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오기로 이 씨 혼자서 음식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몸살이 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나물을 하고 국 끓이는 걸 도왔습니다. 너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해도 말이야. 벌써부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네? 뭐가요? 남편 앞세워서 시부모한테 대들고 그런 거 말이야.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아주 쌍심지를 켜고 지 엄마한테 달려들려고 하잖아. 죄송해요. 그러면 너만 욕먹는 거야. 내가 언제 너만 부려먹은 적이 있어? 좀 아파도 참고 해야지. 어련히 알아서 배려해 줄까? 네, 죄송합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리고 차례를 지내고 시누이들이 도착했습니다. 성경아, 국 좀 더 떠다 줘라. 제가 갈게요. 아니야. 내가 갈게. 그래. 국 하나만 떠와. 그리고 나서 앉아서 먹어. 네, 그리소 식사가 끝난 후 아들과 며느리가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가볼게요. 그러자 이번에는 이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지금 부엌이랑 거실에 치울 게 산더미 같은데 이러고 가려는 모양이었습니다. 준비도 모두 이 씨가 하고 치우는 것도 당연히 쏙 빠져버리는 아들 며느리가 참 야속했습니다. 그렇다고 시누이들이 도와줄 리도 만무했죠. 아이고, 왜? 올케 어디 아파? 아니요, 허리가. 침을 맞긴 했는데 어제 일을 많이 했더니 무너져 내리려고 하네요. 아이고, 그니까 음식 적당히 하지. 식구들이 다 먹을 정도는 해야죠. 근데 어제는 또 혼자 해가지고 며느리 두고 왜 혼자 해? 아프대요. 어디가 아픈데 그래? 시누이 하나가 이 씨의 며느리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씨가 심드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디가 아프대요? 젊은 애가. 그러게. 아무리 그래도 시엄마 혼자서 음식을 하게 두면 안 되지.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올케가 안색이 안 좋았구나. 다들 이 씨를 걱정하는 말을 한마디씩 보탰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울먹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너희는 이만 사돈댁에 가봐. 기다리시겠다. 설거지는 나 혼자 하면 되지. 천천히 치우면 돼. 아니, 며느리가 그래도 이건 같이 치워야지. 친정에 가려고 이걸 다 내팽개치는 거야?
전 괜찮아요. 요즘엔 며느리 부려먹으면 안 된대잖아요. 시집살이 시킨다고 안 그래도 눈칫밥 먹는데. 엄마, 자꾸 왜 그러세요? 선경이 대상포진 걸렸다니까요. 밥 많이 먹으면 낫는다고 굳이 부르셨으면서 꼭 그렇게 하셔야 해요? 갑자기 언성을 높이는 아들 때문에 다들 말을 멈췄습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내가 일을 시켰니? 나 혼자 다 했잖아. 어제도 전부치라고 하셨잖아요. 의사가 절대 안정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부려먹지 못해서 안달이세요? 이 씨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내가 어제에도 봐주고 밥도 차려주고 음식도 내가 선경이만 시켰니? 같이 하자고 한 게 그렇게 잘못이야? 같이요? 엄마는 지시만 하시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 그리고 며느리가 명절에 일 좀 하는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소리치고 뭐라고 할 일이야? 그것도 고모들 앞에서. 얼굴이 후끈거렸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있는 앞에서 이렇게까지 무시를 당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너희 그거구나. 지금 너희 결혼할 때 집 안 해줬다고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명절이고 뭐고 일도 하기 싫고, 친구의 말이 맞았습니다. 결국엔 이런 수순으로 가게 된다더니 결혼할 때 집이라도 사줬으면 감히 아들 며느리가 이런 태도를 보일 리가 없었죠. 참 돈을 써야 부모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너무 억울하고 속이 쓰렸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그 얘기가 왜 나와요? 강남에 아파트 사주면 없던 제사도 만들어서 며느리가 친해준다더라. 너희는 집 구할 때 돈 안 보태줬다고 이렇게 사람을 개무시하는 거 아니니? 저희가 언제 집 얘기 꺼낸 적이나 있어요? 선경이 아픈 얘기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씨는 아들의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돈 안 보탠 건 사돈네도 마찬가지잖아. 너희는 사돈네 가서도 이러니? 안 가겠다고 그러고 일 시키지 말라고 그러고. 참, 딸내미 잘 가르쳐놨다. 이 씨의 마지막 말에 며느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저 많이 아파도 부르셔서 왔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아프다는 핑계로 네가 여기 와서 한 게 뭐가 있어? 모자 사이 갈라놓기밖에 더 했니? 저도 노력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왜 자꾸 저한테 참 가증스럽다. 제가 설거지 할게요 하고 말만이라도 하면 누가 뭐라 그래? 그렇게 말했으면 내가 너 시켰겠니? 사람이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 거야. 그러자 며느리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죠. 또다시 이 씨만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눈을 부라리더니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이 집 안 해주신 건 사실이죠. 어이가 없어서 턱이 바닥에 떨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이렇게 본색을 드러내나 싶었죠. 그러니까 저도 명절에 일 안 해요. 강남에 집 해주시면 그때 저도 없던 제사도 만들어서 일할게요. 이거 봐, 이거.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걸 내가 며느리라고? 엄마, 그만하세요. 그렇게 아들 며느리 하는 게 다 마음에 안 드시면 이제는 안 올게요. 역시나 친구의 말이 맞았습니다. 결국엔 시부모 집에 안 오게 될 거란 말이 말이죠. 그래. 너도 차라리 처가에 나가라. 돈 많다며? 그러면 집이라도 하나 사주시지? 참나. 네. 다음 명절엔 바로 처가에 갈게요. 뭐야? 가보겠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그러고는 며느리와 손주를 챙겨서 현관을 나섰죠. 거실엔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누이들도 눈만 또르륵 굴려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만 가볼게. 시누이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자리를 떠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이 씨와 남편만 남았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지겹다는 듯이 고개를 가로저은 뒤에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죠. 혼자 남겨진 이 씨는 엉망이 되어 있는 집을 돌아봤습니다. 치울 게 산더미 같았습니다. 결국에는 며느리 뜻대로 됐습니다. 이 많은 걸 이 씨 혼자서 감당해야 했으니 말이죠. 이 씨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혼자 상을 치우며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이 씨는 며칠 뒤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여전히 목소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였습니다. 지금 누가 화를 내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재산 전부 다 수진이 앞으로 줄 생각이다. 여동생 이름을 거론하자 아들이 침묵했습니다. 이런 장난보다는 차라리 집에 잘 오지 않는 딸이 더 나았습니다. 적어도 이런 식으로 속을 썩이지 않을 테니 말이죠. 이 씨의 회심의 일격이었습니다. 의기양양하게 말을 내뱉었는데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우리 돈은 너희한테 한 푼도 못 준다. 집? 어림도 없어. 너희가 잘만 했다면 우리가 몇 푼이라도 보태줬겠지. 안 그래? 이 씨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당황하고 당장 사과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러세요.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뭐? 저희도 엄마 재산 바라고 산 적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도 연락 안 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기가 찬 이 씨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었죠. 그래서 화가 나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찬가지로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진짜 이놈들한테 10원 한 장이라도 주나 봐라. 이 씨는 며칠 동안 밤잠을 설쳤습니다. 너무 분해서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당신 전화도 안 받아요? 안 받아. 당신 때문에 손주도 잃게 생겼네. 그게 왜 내 탓이에요? 당신이 한 게 뭐가 있다고? 이 씨는 남편과도 다투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이 씨를 가장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연락 끊으면 아쉬워할 줄 알고? 손주? 필요 없다 이거야. 하지만 그 말은 스스로를 위한 위로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아들 며느리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석이 다가오자 이 씨가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서로 서운한 게 있으면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였습니다. 누구세요? 그런데 아들네 집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이 씨가 아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저희 아들 집인데요. 그러는 그쪽은 누구세요? 이번에 이사 온 사람인데. 그 말에 이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말도 없이 이사를 갈 생각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이 씨는 서둘러 아파트 단지를 나오며 아들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아도 계속 누르고 또 눌렀습니다. 그렇게 20통 정도 전화를 했을 때 드디어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죠. 왜 전화하시는 거예요? 너희 이사 갔니? 네. 이사했어요. 어디로? 그게 왜 궁금하세요? 내가 내 아들 어디 사는지도 몰라야 해? 집 사서 이사했어요. 뭐? 무슨 돈으로?
장인어른이 도와주셨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리 그랬다고 하더라도 부모에게 말도 안 하다니요. 저희랑 연 끊고 살기로 하셨잖아요. 처가에 도와달라고 하라면서요. 그건 그런 말이 아니잖아. 그래서 앞으로 장인어른이랑 장모님한테만 잘하고 살려고요. 너 제정신이니? 네. 저도 제 가정 지켜야죠. 앞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또다시 전화 연결이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명절 얘기는 꺼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대로 영영 아들을 잃은 것 같았죠. 그리고 명절이 다가오는 주말. 싸늘한 집에 앉아있이는 멍하니 있었습니다. 복수라고 믿었던 것이 결국 제 발등을 찍어버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와 손주까지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 명절엔 차례상을 차리는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있는 이 씨의 눈가에 어느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